네, 오늘은 4주차입니다. 4주차. 지난번 3주차까지는 3주차에는 그 행정법이 반드시 성문법이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부 조직에는 기본적으로 막강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률로 그 정부 조직과 정부 조직의 직무 한계를 설정하지 않으면은 그 정부 권력이 무한히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 그 권한과 한계를 정하도록 돼 있고, 그래야지만이 국민의 권익이 최종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국가의 행정법은 다 성문법입니다. 우리가 불문법이다 하는 이야기는 민법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법 영역에서 국민과 국민 간의 법률 관계를 조율할 때만 우리가 불문법 국가다, 성법국가다 얘기를 하고, 행정법은 공익법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공익은 국가 또는 사회의 다수의 이익에 관계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은. 사익은 개인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익에 관계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그래서 행정법은 철저히 공익법입니다. 헌법도 마찬가지로 공익법이지만은, 그래서 국내에 존재하는 법률 이하의 대통령령, 시행규칙, 우령 내려가서 행정지칙까지 훈련부의 지침들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양을 가늠해 보면은 행정법이 90%입니다. 존재하는 법률에. 그리고 한 10% 이하가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민법류의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경계선에 있는 기본적으로 민법 관계를 다루지만은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 근로기준법이나 또 지식재산권법 이런 것들, 근로관계는 기본적으로 기업주와 고용인 간의 민법상의 법률 관계지만은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근로기준이 굉장히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국가가 근로의 기준을 최소한으로 정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재산법도 그러합니다. 지식재산은 기본적으로 발생자인 국민의 소유권인데, 국민 상호 간의 관계로만 놔두게 되면은 지식재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지식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의장권이나 이런 것들을 내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내면은 특허청이나 관련 행정청이 그거를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행정권, 행정처분입니다. 국민에게 소유권자를 결정을 해줘서 그 소유권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이익이 부여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우리가 다 봅니다. 근데 이런 행정법에도 성문법과도 있지는 않고, 관서법, 하천용수 사용권이나 또 연안의 해안 지역에 살고 있는 어업권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업법이라는 것, 또 하천법이라는 것이 행정법이지만 생기기 이전에 이미 하천 용수는 이미 국민들이 이미 먼저 사용을 해왔고, 또 어민들은 어업법이 있기 전에 이미 그 어로 행위를 이미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가 행정법 안에서도 간섭법적으로 우리가 인정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성문법이나 관서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결국은 합리적인 판단, 이치와 사례에 맞게 해석하는 그게 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3개 정도가 우리가 이제 법의 연원이다, 이렇게 법을 해석하는 근거로 삼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북한 대학원에서 오셨는데, 우리가 북한을 헌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다 이렇게 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반도에서는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북한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있는 이야기인데,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하면은 1950년 이후에 한반도를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괴뢰 집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헌법적으로. 물론 북한 헌법에서는
남한에 대해서 또 달리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이건 뭐, 제 사견이 아니라 판결문의 이야기입니다. 재래집단들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게 이제 한 50여 년 이상 지속이 됐을 뿐이고, 우리 한국의 헌법에는 영토가 한반도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도, 그리고 북한을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해서 깃발도 따로 있고, 사실상 국가로서의 이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려면은 우리가 헌법부터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 헌법에서 영토를, 북한의 영토는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한국의 영토는 안타깝게는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뭐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래는 뭐 통일이 될 거기 때문에 북한의 과학기술이나 북한법도 장래에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소극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87페이지 행정법 적용론, 행정법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여기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든 법은, 뭐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적용의 시점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면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규칙에서 시행일을 앞당기거나 국민에게 조금 어떤 국민에게 영향력이 파급력가 큰 경우에는 시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규칙에서. 그래서 6개월 후를 시행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정합니다. 대개적으로 정하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고 그 법률이 대통령 시반으로 행정부로 넘어와서 공포를 하게 되면은, 물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 되면은 30일이 넘어서 효력이 발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매주차 강조를 했지만은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는 법률만을 놓고 보진 않습니다. 법률과 운명을 같이 하는, 법률을 구체화시킨 것이 대통령령이고, 대통령령을 구체화시킨 게 부령이고, 또 부령에서도 안 되면은 위임을 받아서 행정규칙, 고시훈령 지침까지도 제정을 해서 국민에게 시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법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 운명을 같이 하는 모든 세트를 하나로 놓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법하고 운명을 따로 놓고 해서는 절대 안 되고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법이라고 하면은 이 운명을 같이 하는 세트를 같이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법률에서 행정규칙으로 내려갈수록 구체화의 강도는 세지는 것이고, 반대로 행정규칙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구체화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이죠. 추상성의 강도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추상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반대어로 사용이 이 책에서 항상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효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영토에 다 적용이 되고, 또 일부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중앙에서 제정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는 법은 우리가 조례라고 얘기합니다. 조례는 당연히 그 지역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조례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자치규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와 자치규칙이 법인 것이고, 물론 조례와 자치규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이나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위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영토에 적용이 되는데, 물론 부속 도서도 확장이 되는 거죠. 당연히 영토니까. 여기 책에는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취급을 합니다. 선박은 기본적으로 동력 장치가 있어서 공해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 영토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영토하고 영해도 이제 그 영토의 그 일정 범위에 12해리입니다. 12해리까지는 영토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공해, 함께 사용하는 공해나 영해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박이나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가의 영토가 확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 선박으로 또 비행 항공기로 확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박법에 의하면은 또는 선원법에 의하면은 선장에게는 경찰권을 부여합니다. 육지경찰이나 해양경찰이 선박에 출동할 수 없는 한계를 상정을 해서 선박 안에서 여객선인 경우에 특히 더 이제 그 상상이 갈 겁니다. 여객선 안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살인 직전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했을 경우에는 선장이 경찰권을 또 선원이 선장을 보조하는 경찰력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제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로서 선장에게는 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여객 항공기에서 어떤 폭력행위가 일어날 때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은 항공기에 있는 승객들이 바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항공기의 기장에게 바로 경찰권을 바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땅콩 해양 사건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 대한항공 땅콩 해양 사건에서는 항공보안법에 대해서만, 그 항공보안법에는 항공보안법 행정법입니다. 항공보안법에서 기장에게 경찰권을 이미 부여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땅콩 해양 사건의 당사자인 대한항공의 상무 그리고 대한항공의 기장, 사실은 상무하고 기장의 관계는 우리가 근로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와 또 대한항공의 급여를 받는 이 고용인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민법적인 관계입니다. 고용인 관계는. 근데 항공보안법에서 부여한 기장에 대한 경찰권은 행정법적인 관계입니다. 기장이 그 항공기를 안전 운항하게 하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제어할 수 있는 행정법적인 경찰권을 부여해 놓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매스컴에서는 민법적인 관계에서 빚어진 항공기의 안전운항 방해죄라는 것만 부각시켜서 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만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기장이 행정법에서 부여한 정상적인 경찰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은 땅콩해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장이 민법적인 관계에서는 고용인의 관계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지만은 행정법에서 부여한 경찰권의 입장에서는 승객 중에 한 명인 대한항공의 상무를 제어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정법적인 경찰권이 전혀 조명이 안 된 것이 좀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행정법적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사례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에서는 행정청하고 국민관계에서의 어떤 제재도 논하지만은 국민상호 간의 관계에서의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을 형벌로서 다루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형법에서는. 그런데 형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국민상호 간의 살인, 절도, 폭력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지만은 형법전 외의 행정법에는 후반부에는 행정형벌이라는 각종 조문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협력을 잘 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형벌부터 범칙금, 또 과태료, 또 행정제재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들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은 형법전만 봐서는 안 되고 행정법을 함께 봐야 비로소 형법이라는 그 모든 법전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형법의 해석 원리는 행정법에 있는 형벌의 해석 원리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소급 적용을 하지 못하고 조문의 그 죄를 다루지 않으면은 절대 죄로서 우리가 다룰 수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보안법의
행정 형벌에 항공기의 안전 운항 방해죄라는 행정 형벌의 근거를 두고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검사가 기소를 한 것입니다. 국민에 대해서 승객인 국민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이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말고 그 기장에 대해서는 네. 기장이 이제 그 정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정권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 거에 대해서는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정법 내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항공보안법에는 안타깝게도 기장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 안 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게 입법의 문제입니다. 그게 있었으면은 과연 경찰권을 발동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색상만 되는 것은 실권이 없는 거예요. 실제 권한을 법률에서 조문에서는 부여해 놨는데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할 경우에 벌을 부과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장의 입장에서는 경찰권을 발동하는 이익보다는 이 피고용주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이 누려야 될 이익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 순간에. 그래서 공익이 후퇴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익 때문에, 사적인 욕심 때문에, 기장의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 공익이 오히려 폐기처분된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쉬움이 있는 사례죠.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법률적으로 우리가. 그 비판이 사실은 먼저 돼야 되는 것이고 항공기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공법하고 안전운항은 항공법에서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항공보안법에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법률행정에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법에 의한 처벌관계 국민이 항공보안법에 있는 어떤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처벌되는 문제 이것이 이제 후순위로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돼서 일어난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적용하는 데서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피해법권이라는 표현을 아실 겁니다. 외교 공간에 대해서는 피해법권을 다 인정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한미방위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방위조약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는 주한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점거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피해법권이 적용이 됩니다. 소파라는 협정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구체화된 협정입니다. 서버 협정인 것이죠. 우리가 그 한미 행정협정이다. 그 행정에는 우리가 어떤 지역을 미군한테 제공을 할 것이며 용산 지역이었죠 예전엔. 그리고 거기에 시설은 우리가 한국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인력은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그리고 그네들과 한국인 상호 간에 어떤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누가 조사권이나 수사권을 가질 것이며 이런 행정법적인 문제를 이 서버 협정에서 다 다루었습니다. 소파 협정에서 이 행정법 체계에 언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 행정협정이다. 그래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사실상의 피해법권 제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기본적으로 인적 효력이 있습니다. 인적 효력이. 우리나라의 법은 지역적인 효력이 대한민국의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 그래서 외국인도 대한민국 영토에 있으면 적용이 되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인적 효력.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국경을 같이 하는 영역에서 또 공해 영역에서 또 항공기나 선박이 해외의 영역에 외국의 영역에 일시적으로 경방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그 법률의 효력하고 한국의 법률의 효력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호 소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관계는 상호주의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국가 간의 법 적용에
있어서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적절하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외교적인 이해관계에 딸린 것이지 정답은 절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운명을 같이 하는 법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법,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 행정규칙. 이 안에서 행정규칙보다는 부령이나 또 부령보다는 대통령령이나 또 대통령령보다는 법률이 더 위계 질서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운명을 같이 하는 이 법의 덩어리끼리의 우열관계를 논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유하고 또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유, 촉진법과 운명을 같이 하는 이 두 개의 그룹 간의 해석을 할 때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은 과학기술 중에서도 산업기술에 대한 영역을 특별히 정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그 운명을 같이 하는 모든 그룹이 한꺼번에 통째로 1차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있는 거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부터 행정규칙까지 이 과학기술기본법의 그룹이 2차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적용하면서 2차적으로는 바로 과학기술기본법을 2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엄청난 적용에 우려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플러스 그걸 구체화한 1단의 대통령령, 부령, 또 행정규칙까지를 다 검토해서 모조리 1차 적용하고, 그리고 영역이 적용이 언급이 안 돼 있는 영역에 대해서 과학기술기본법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법, 새로 탄생한 법이 우선한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급 입법을 기본적으로 금지한다. 이 소급 입법하고 8-5에 언급된 소급 적용 금지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급 입법을 한다는 이야기는 법률을 통해서 소급을 선언한 겁니다. 조문에서. 그리고 규칙도 법률의 일부입니다. 조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을 명문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급 입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유에서, 법률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이 유에서 소급에 대한 조문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석을 통해서 소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급 적용한다는 문제는 해석의 문제고, 소급 입법은 조문의 문제입니다. 입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벌에 대해서 소급 적용도 소급 입법도 하지 않습니다. 형벌에 대해서는 이것이 형벌의 해석의 제1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한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8-291페이지. 부칙에서 그 법의 유효기한을 설정하는 겁니다. 전문에서. 종료일을 설정해버리는 것이죠.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 한시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 과학기술기본법이 탄생을 해서 유효기간이 없이 지금까지 10년 이상 2001년도에 99년도에 탄생을 한 걸로 기록됩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지금 과학기술기본법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법령을 적용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관계의 확인 처분에는 당연히 재정법령을 적용한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행정청이 뭔가를 확인해 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법 조문에서 확인되는 법률 관계를 확인해 주는 경우도 있고, 법 조문에 설정한 법률 관계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요건,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장애 등급을 결정해서 1급이냐 2급이냐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근데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특히 장애인의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 등급 기준은 달리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이 되면 될수록 과거에는 우리가 장애인으로 분류하던 사람이 장애인이 아닐 경우도 있고 등급이 높은 사람이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장애 등급은. 근데 장애인의 등급 결정을 받으면은 국민은 그 등급에 따라서 각종 수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없는 자동차도 탈 수 있고 장애인의 수당도 등급에 따라서 차이나게 정부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국민에게 막강한 권리를 부여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실관계는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맞게 우리가 등급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된 법령을 현재의 장애인의 등급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소유관계가 발생했을 그 시점에 유효했던 그 법률에서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시점에 유효했던 법조문을 그 법률관계를 확인해 주는데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문제는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신뢰를 보호한다. 국민이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에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일반 음식점에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했다고 우리가 상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그 신고를 접수하고서 바로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서 한 몇 개월 이상 지연한 그 와중에 법률이 개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 당시에는 일반 음식점으로서의 신고 요건을 갖추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고 요건이 안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행정청이 과도하게 처분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연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국민한테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민 상식의 위반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분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국민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지연시킨 것이죠. 그 이유는 불문합니다. 실수였던지 고의였던지 불문하고 그럴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법률에 따라서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발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법령의 범위와 국민이 준수해야 될 법령의 범위는 다릅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하면은 행정규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법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서는 헌법과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만 국민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령까지도 구체화가 안 됐을 경우에 행정청에서는 국가에서는 행정규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훈령, 고시, 지침으로 한 단계 더 구체화를 하는 것이죠, 내용을. 그런데 이 행정규칙이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이 많은 행정규칙들은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서 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법률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 행정규칙은. 그런데 법률이나 법령,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에서 부령까지의 위임의 근거를 가지지 않은 행정규칙은 국민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어디까지만 적용되냐면은
행정청 내부에만 그 적용 범위가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물론 공무원의 범위에는 전문기관, 행정청의 일부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우리 기관 같은 키스텝 같은 그리고 각 부처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기관들의 구성원까지 확장됩니다. 이 행정규칙의 효력은. 그리고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민에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규칙은 법령의 명시적 위임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에 대해서 않았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법과 운명을 같이 하는 효력을 가지냐 가지지 않느냐의 그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이 준수하는 법령에는 행정규칙까지 확장이 되어 있고 국민이 기본적으로 준수하는 법은 행정규칙은 제외가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행정규칙은 국민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95페이지입니다. 행정법을 법소문은 어떤 경우에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법이든 사익을 추구하는 민법이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족한 법소문을 우리가 보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충할 때는 아무렇게 보충하는 게 아니라 보충할 때는 기본적으로 보충의 원칙이라는 게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공익과 관련되는 유사조문을 보충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익과 관련된 유사조문을 적용했을 때도 그 사례가 해석이 안 될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민법으로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민법 조문에는 국민과 국민 간의 관계만 적용될 수 있는 조문도 있지만은 이 관계가 행정청과 국민의 관계에도 그리고 행정청과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조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법 조문에는. 이 조문들은 그대로 우리가 공익법을 해석할 수 있는 조문들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중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문들에 대해서는 행정법에서 중복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 법인 설립에 대한 조문은 민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법에. 그리고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다 민법을 다 준용해서 다 해석을 다 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민법이라고 해서 100% 국민 상호 간의 관계만 정하고 있는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조문 중에서도 법인 설립에 대한 조문은 법인 설립에 대한 인과권을 행정청이 행사하기 때문에 민법 조문에도 몇 개의 조문들은 행정청과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조문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은 우리가 공익법 조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공법 조문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은 그 조문 수준에서 공법 조문이냐 사법 조문이냐까지도 판단을 해야 완벽한 해석이 가능하다. 공법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공익과 관련되는 조문이다. 사법은 사익과 관련되는 조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결정하는 문제. 행정청이 국민에게 어떤 처분을 할 때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30일 내에 처분서를 발급할 것. 이런 방식으로. 이 기간을 산정하는 문제는 민법에 이미 조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행정법에서도. 그리고 시효를 정하는 문제.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문제. 민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점유의 목적으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국민의 재산을 일정 기간 20년 이상 점유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에는 행정재산이나 국가의 일반 재산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재산은 그래서 국민이 행정청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행정재산이나 또 국가의 일반 재산이 있을 경우에 소유의 목적으로 20년간 경작을 했을 경우에는 소유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또 반대로 행정청이 행정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는 그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규정도 민법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법 관계에서도 사용해서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유추 적용의 순서에서 이야기해 놓은 것들입니다. 95페이지. 그래서 96페이지에 보시면은 공익과 관련되는 조문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헌법 조문도 우리가 공익과 관련되는 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 조문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헌법 조문만 가지고는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직접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행정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법 조문에서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행정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반드시 헌법에 가면 있습니다. 환경법들, 헌법에서는 국민은 기본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가 필요한 것이고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모든 환경법률들은 바로 헌법에 있는 환경권을 구체화시키는 법률들입니다. 노동권도 그러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지만은 그 조문 가지고는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를 부여할 수도 없고 근로의 의무를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필요한 것이고 그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법률들을 행정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법에서 조문이 불완전하게 해석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입법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으로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사법의 조문이 유추 적용이 된다. 아까 민법의 조문이 상당 부분 유추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은 민법 중에서도 일반 원리적 조문의 제목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행정법에도 적용되고 민법 관계도 적용되는 그래서 일반 원리적 조문이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것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리, 권리의 존속기간, 또 우리가 성년의 나이를 정하는 문제, 행정법에서 성년의 나이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소지를 어떻게 하세요? 제가 민법에 있습니다. 주소는 행정처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주소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에 거소, 주소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임시도 갖고 있는 주소지를 우리가 거소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법인의 성립의 문제, 권리 능력의 문제, 물건의 정의, 무수히 많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는 이야기, 철저히 민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정법을 해석할 때도 이 조문은 강제적으로 국민한테 적용이 돼야 할 조문이 있고 다소 변형시켜서 그 사정에 맞게 변형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조문도 있습니다. 행정법 안에서도. 그걸 우리가 앞에 것은 강행 규정이다. 뒤에 것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행정계약을 체결하는 문제. 연구개발 과제협약입니다. 우리 R&D 계통의 과제협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서, 행정계약서에서 계약 내용을 정해서 국민의 그리고 행정청과 국민이 함께 서명을 함으로써 행정계약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정에 맞게 계약의 내용을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정계약에 대한 조문은 임의 규정이다. 사정에 맞게 변형해서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01페이지 행정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문제로 넘어갑니다. 유권 해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권리가
해석의 권한이 있는 자가 해석하는 걸 유권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해석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법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소송의 문제가 사건이 발생해 소송으로 제기된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입법부에서도 해석을 하는데 법 조문에서 정의 규정을 마련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입법부는. 입법부에서 하는 입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 조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의 규정이 바로 입법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용어들은 정의를 해놓지 않으면은 해석을 조문을 통해서 해석을 해놓지 않으면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조문을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입법부는. 그리고 선거관리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행정을 하면서 선거관리법을 국민에게 적용하면서 해석을 또 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해석을 하지만은 헌법재판 행정, 헌법 소원과 관련되는 서류를 접수받고 탄핵심판 관련되는 그리고 정당 해산심판과 관련되는 또 행정청 사호 간의 권한의 다툼이라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호 간의 권한의 다툼이 있는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할 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다루는 우리가 권한을 크게 5건 정도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법을 집행하는 권한은 행정부에, 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은 사법부에, 그리고 국가기관 상호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국가기관의 시장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는 문제, 정당을 해산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또 국내에서 일어나는 공익과 관련되는 모든 선거에 대해서 관장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장을 선출하거나 국회의원을 선출하거나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권력 분립으로 볼 때 권력 분립은 수평적 분립과 수직적 분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평적 권력 분립을 볼 때 5권 분립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 책의 앞부분에 있고 그래서 5권은 모조리 법을 해석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 6권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리해석 102페이지입니다. 학리해석은 말 그대로 학술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법을 어떻게 보충할 건지 법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법의 근거로서는 우리가 성문법과 불문법 그리고 조리를 우리가 법을 해석하는 근거로 사용할 건지 이런 광범위한 논의들 그리고 이 책에 있는 광범위한 이론적인 논의들 이런 것들이 모조리 학리해석의 기초 이론으로 다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리해석은 확실하게 학술적 이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학리해석의 내용은 국내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행정청에서도 이 학리해석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이론을 차용해서 해석을 하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저 같은 행정학자들이 책을 통해서 내려놓은 이론적인 내용들을 사용해서 재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학리해석에 관한 내용들은 다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문장의 용어를 기초로 해서 물리 해석을 하고 또 논리적으로 조문들을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조문의 용어를 의미를 확장해서 하는 확장 해석을 하고
또 때로는 조문의 내용을 축소 해석을 하고 103페이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타당하게 적용이 된다면은 그와 유사한 관계는 당연히 적용된다는 물론 해석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법이 험결이 있을 때 보통적으로 어떤 법을 사용해서 해석을 할 거냐는 유추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합리 해석을 하는 기본적인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추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취급을 합니다.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추 해석에 대해서 특별 취급을 하는데, 유추 해석은 자칫하면은 제형 법정주의의 원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벌 조항을 해석할 때는 법 조문에 처벌의 근거가 없을 땐 절대 처벌할 수 없다라는 우리가 일반화된 이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처벌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비슷한 조문을 유추 적용을 해버리면은 그 피해는 모조리 국민이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난이 가능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조문에 없으면은 절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유추 해석은 기본적으로 104페이지 불가능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벌이나 범칙권 이런 실섭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참여 제한이라든지 제재금을 부과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조문에 없으면은 부과하지 못한다는 원칙, 우리가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경우에는 유사한 조문을 보충해서 해석을 금지한다. 그 외에 이제 특히 민법적인 관계는 당연히 유추 해석이 가능하고, 행정법 관계 중에서도 공익적인 관계이지만은 우리가 행정청과 국민의 관계가 다소 수평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관계, 이걸 비권력 관계, 비권력적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5페이지 모든 법 조문에는 목적 규정과 정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석에 다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 범위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법을 과거의 행위에 소급해서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장래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인가, 그게 바로 과거 또는 미래지향적 행정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적용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급 적용의 문제가 우리가 고민이 돼야 되고, 미래에 적용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이롭게 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소급 적용이 가능해서 소급 적용을 해서라도 국민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의하고 과실의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 일부러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과실, 실수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의 정중을 우리가 그 관계가 어떤 관계에 따라 달리합니다.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민법적인 관계, 국민 상호 간의 관계에서는 고의와 과실이 기준이 똑같습니다. 공법 관계 중에서도 수평적인 관계, 공익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마찬가지로 고의로 한 일이든 과실로 한 일이든 취급을 똑같이 합니다. 형벌을 부과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 질서벌입니다. 제재를 부과하는 문제, 철저하게 고의와 과실을 분리해서 우리가 처벌을 합니다. 고의의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고, 과실의 경우에는 제재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와 과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 정도의 의미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후반부에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해놨습니다.
행정, 형벌에서는 고의와 같이 어떻게 다루고 질서벌에서는 또 제재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입법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례들도 제시를 해놨습니다. 108페이지에 범죄 능력과 우리가 형벌 능력을 또 구분해서 우리가 평가합니다. 범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연인도 할 수 있지만은 법인도 가능합니다. 범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런데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형벌 능력으로 가게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이죠. 법인을 우리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연인은 감옥에 가두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도 해결하지 않은 것이 법인이 과연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 논란이 있고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관점만 달리하면은 법인에도 법인 대표자를 그 형벌 부과에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봐서 우리가 부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에 대해서 제재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법인도 마찬가지로 행정 제재에 있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이 자연인에 대해서만 우리가 형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관점을 바꾸면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 109페이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연인은 살아서 출생하면은 출생과 동시에 바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은 민법에 의해서 법인 등록이 최종적으로 인가가 되면은 행정청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법인 등록이 인가가 되면은 그 시점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라는 이 표현은 법률에서 부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연인인 사람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우리가 자연인이 다중으로 결합해서 또는 자연인이 수련한 재산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의 이름으로 사회활동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것은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재산이 기초로 해서 모인 것은 재단법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종 전문기관들, 키스텍 같은 전문기관들 다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법률관계를 설정해야 될 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또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경우도 많고, 당연히 이 법인들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감당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모조리 주체가 됩니다. 법인에 있어서는. 그리고 110페이지, 이 법인들은 당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법을 사법이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익을 추구한다. 국민 사후 간의 관계에 사익을 추구한다. 이 영리법인은 개념 그대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익법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들 거의 100% 다 공익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 공익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법인들이죠. 그리고 법령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항들은 적어도 법률 수준에서 있어야 되고, 어떤 사항들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하위 명령으로 구체화가 가능하고, 이런 내용들을, 또 어떤 사항들은 훈련, 고시, 지침 같은 행정규칙에서 우리가 구체화가 가능하다. 이것을 예시적으로 해놨습니다. 이런 112페이지 공법관계, 우리가 공익이라는 거대한 가치,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인 다수인에 관련되는 일, 이 공익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는 이 법률관계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특성들은 대개의 경우 사법관계, 국민 상호 간의 욕심이나 자기의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민법적인 관계하고는 대비되는 이 특성이 이 공익관계에는 있습니다. 공법관계에는. 이 내용을 이 특성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행정청은 국민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을 때 강제 징수하는 겁니다. 행정청이 세금을 직접 강제로 걷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강제력을 기본적으로 행정청은 갖고 있습니다. 강제력이 없을 경우에는 공익과 관련된 법률 관계가 다 의미가 없게 되죠. 세금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유지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할 권한을 행정청이 직접 가지게 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열심히 납부하는 다수의 국민의 공익이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적인 차원에서 강제력을 행정청이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제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했는데 평가에서 불량이 날 경우에 참여 제한을 시키는 문제, 연구비를 부정사용했을 경우에 부정사용한 금액의 5배를 제재금을 부과하는 문제, 다 제재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제재력을 행정청이 가져야 되는 그 기본 이면에는 공익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제재력이 없을 경우에는 침해되는 엄청난 공익이 뒤에 있기 때문에 행정청에게 이 제재력을, 그리고 행정 권한은 기본적으로 남용이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게 강제력과 제재력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면에는 바로 또 다른 공익이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게 되는 것이죠. 불가변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 사소한 흠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뒤집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흠이 있다고 해서 행정청이 국민에게 부여한 혜택을 뒤집을 경우에는 국민이 감수해야 될 사익이, 국민은 기본적으로 공익관계에서도 국민은 기본적으로 사익을 추구합니다. 국가는 공익 차원에서 그 해당되는 국민에게 공익 차원에서 처분을 하지만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있는 국민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사적인 이익,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이 행정법 조문에 의해서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국민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국민 간의 관계에서든 국민과 행정청 간의 관계에서든 기본적으로 국민은 사익만을 추구합니다. 이럴 경우에 국민이 감당해야 될 사익이 지나치다는 겁니다. 약간의 흠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국민이 감당해야 될 이익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인 한도를 초과했다. 국민이 감수해야 될 한도를 초과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수인 한도 이론이 적용이 되면 바로 불가변력, 행정청이라고 해서 바꿀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법시험을 봤는데 점수 1점이 모자라는 걸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1점이 모자라는 것에 불구하고 합격이라고 통보해버린 거죠. 근데 1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소합니다. 그 1점을 나중에 1점이 미달하는 걸 나중에 행정청이 발견했을 경우에 불합격 통보를 해서 그 이미 합격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물론 10점이 미달한 경우는 우리가 판단을 달리합니다. 10점이라는 것은 중대한 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실제 이게 분쟁이 된 사례는 없지만은 10점의 경우와 1점의 경우는 1점은 경미한 하자다. 10점의 미달은 중대한 하자다. 그래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무효를 선언해버립니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한 처분일지라도 중대한 하자마저도 국민의 개인적인 이익, 사적인 이익을 우리가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점이 미달할 경우에는 소송이 갈 경우에는 이거는 불합격 처분으로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불가변력의 유형입니다.
불가쟁력은 뭐냐면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어떤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툴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건 행정층을 보호하는 이론입니다. 불가쟁력은 국민이 기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다투는 걸 차단하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그래야지만이 다수 국민을 상대로 한 행정처분이 그 이후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쟁력 뒤에도 또 불가변력 뒤에도 공익이라는 가치가 반드시 뒤에 존재하고 있다고 저희 지속적으로 강조하지만은 행정법의 모든 이론은 기본적으로 공익입니다. 그 출발점이. 공익 때문에 무수한 행정법 이론이 탄생을 했고 공익 때문에 이 사익과 민법 관계하고 다른 무수히 많은 이론들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이 행정법을 그리고 공법을 또 공익법을 해석하는 절대 가치다. 평가에도 무방합니다. 공익이 중심이다. 지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이 특성론까지만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살짝 지났습니다. 공정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력. 이거는 권한 있는 기관이 어떤 처분을 내리면은 다른 행정청은 그 권한 있는 기관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력은. 그래서 용어를 크게 보면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힘입니다. 이 공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정력의 범위라는 걸 우리가 논할 수가 있는데 공정력은 기본적으로 이 행정청에서 한 처분의 힘은 확정되는 힘은 국민에게도 미치고 그리고 다른 관계 행정청에도 미칩니다. 그리고 행정청을 넘는 부분, 아까 오권 분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청에 행한 처분이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됐을 경우에는 사법부에도 미칩니다. 헌법재판소에도 미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미칩니다. 이 공정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왜 공정력이라는 게 필요한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고 사회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공정력은. 우리가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서 연구개발 과제 신청의 요건이 만족되는 현행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법인격이 있냐 없냐라는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이 법인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인격이 있는 연구기관을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A라는 법인이 1차적으로 환경부에 연구과제를 냈다고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서 A라는 기관이 법인격이 명시로 존재해서 과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해야 그 다음에 과제 선정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A라는 법인이 농림부의 과제를 그 후순위로 냈다고 우리가 상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농림부에서는 환경부에서 이미 이 법인이 연구과제 신청에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연구과제 신청에 자격이 있는지, 법인격의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절차 판단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농림부가 그 판단을 하든 환경부가 그 판단을 하든 국민의 입장에 다 국가적 판단을 이미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수직적으로 나누어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아래로 나누어 갖고 있는 수직적으로 나누어 갖고 있는 환경부에서 한 판단이든 농림부에서 한 판단이든 국민 입장에서는 다 국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1차 판단을 했으면은 그 판단에 대해서 농민이 재차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도 방지하고 중복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동일한 서류를 다시 내게 하고 동일한 판단하면서 모순되는 판단을 예방을 하고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공정력은 115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국민 또 행정권 내부에서 다른 행정청에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평적 권력 분립에서 입법권, 사법권, 헌법재판권, 선거관리권 이 행정부를 넘는 영역에 있어서도 공정력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작용에 따른 구분 116페이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자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현재 이론적으로 검토되어 있는 부분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한정해서만 검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정력의 대상에 따른 문제는 국민에 대한 문제와 행정권 내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공정력의 문제로만 이론적으로 범위가 축소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사건 전체로 확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행정작용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모든 행정작용은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서 국민에게 행사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작용으로 공정력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선결 문제라고 하는 것은 116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선결 문제. 행정권 내부에서 아까 환경부하고 농민부의 문제, 법인격의 유무가 있는지에 대한 선결 판단을 해야 바로 다음 단계로 과제의 심사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과제 심사라는 본격적인 행위에 앞서서 법인격의 유무라는 판단은 선결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 선결 문제 그리고 재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인격의 유무가 그 사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결의 문제라고 하면은 이럴 경우에도 행정청이 행정부에서 먼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법인격이 있다고 판단했으면은 그 법인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없지 않는 한 사법부에서도 행정부의 법인격의 유무 판단에 대해서는 이미 선결이 일어났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선결의 문제에서도 행정법 이론에서 모든 부분에서 공통 적용이 됩니다. 경미한 하자하고 중대한 하자를 나누어서 판단합니다. 경미한 하자마저도 무효로 할 경우에는 공익이 침해되는 유형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행정청이 취소하기는 다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흠이 없는 경우 완전 유효한 하자 그리고 경하자, 경미한 하자 이 두 가지는 다 유효하다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법적으로는. 그리고 중대한 하자 이거는 중하자로 해가지고 무효로 선언합니다. 무효로 가는 것은 누구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도 무효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효 선언이 되어야 무효한 하자다, 중대한 하자다 이렇게 선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무효한 하자 수준으로 중대한 하자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는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사건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것도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무효라고 판단이 돼야 비로소 중대한 하자이면서 무효가 돼서 원점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미한 하자는 우리가 유효한 하자로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행정법에서는 말씀드렸지만은
경미한 하자까지도 원점으로 돌리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다수인의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118페이지에 보시면은 무효한 행정작용, 그다음 117페이지 하단에 먼저 말씀드린 유효한 행정작용. 유효한 건 당연히 판결을 문제에서 유효하게 우리가 공정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효한 행정작용, 무효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공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보다. 그리고 위법이나 고의나 과실이 내재되어 있는 행정작용 119면입니다. 특별히 손해배상을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되는 문제. 위법, 고의, 과실 되게 중요하죠. 고의가 있으면은 배상액이 늘어나고 과실이 있으면은 배상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다음 형사소송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형사소송은 형벌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의와 과실은 달리 우리가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의와 과실은 다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유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결 문제로 우리가 다룰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